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오전에 잘 가다가 중간에 장중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4%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경계감을 가지고 지수를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도 정말 이슈가 많았습니다. 우리 장을 이끌었던 이슈들부터 베스트 공략주까지 두 분의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두 분의 배트맨 위원님들 모셨습니다. 이청원 위원님과 박원재 위원님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미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이것저것 많이 여쭤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죠? 샘플러스 이청원, 샘플러스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요. 이미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대응법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은행 금리 이슈부터 해서 미중 무역 분쟁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하나씩 저희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잘 가던 증시가 갑자기 코스피가 고꾸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무서워서 도를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한 분 한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죠. 박원재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낙폭이 심하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제가 만약 시장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네. 조금 오늘 조정받은 게 무서웠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언제나 어려운 거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지가 쉬운 선택이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구간이 선택이 어려운 것은 아마 지난 2달 동안에 올라오는 중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특정 섹터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올라오는 섹터에 편승하지 못한 투자자분들은 조급한 마음이 있을 거고 네. 또 성장주나 이렇게 언택 종목을 잡았어도 그걸 2달 동안 갖고 있는 투자자 또한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1700 후반대에서 사람들이 일단 더 이상 상승은 무리라 해서 많이 실현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받길 기다렸는데 조정 없이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서둘러서 또 잡다 보면 순환매가 빨라서 또 상투 잡고 아마 이런 게 반복되기 때문에 투자의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래서 투자는 자기의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항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려면 그건 누구한테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분할하고 분산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좀 그 선택이 쉬워질 수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선택의 시점에 와 있는데 언택이냐 컨택이냐 이걸 또 이제 강요받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법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나 IT주, 그 다음에 언택 관련주가 상당히 조절을 받고. 네, 쉬어갔죠. 이번 주 계속 컨택 쪽에서 순환매로 빠르게 돌죠. 그렇죠. 그런데 이틀 이상 지속되는 시세에도 별로 잘 안 나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이게 그 성장주처럼 한번 추세가 보여서 쭉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돌아가서 또 쉬는 이런 구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불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쵸. 그래서
이럴 때 결정할 거는 기본적으로 차트를 잠깐 보시면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과 차트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십니다. 자, 코스닥 지수인데 3월 말 저점을 찍고 올라오면서 21선을 뚫은 이후에 네. 21선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계속 올랐군요. 굉장히 견조한 상승장이고 이 차트만 보면 불안을 느낄 공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한 장이 아니라 굉장히 화려한 장이 맞고요. 코스닥 말고 코스피를 보면은 역시 코스닥보다는 못하지만 21선을 타치 한번 하고 다시 올라와서 이격이 좀 있는 상태라서 이 차트 모양만 보면은 그렇게 딱히 지수가 위험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왜 어렵게 만드느냐? 실물과 마음 이게 괴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은 굉장히 어렵고 좋아 보이는 쪽이 없는데 금융 쪽은 굉장히 호황이고 이렇게 쭉쭉쭉 뻗어가는데 나는 소외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비중 조절과 적당한 포트, 그 다음에 실행, 그리고 자기만의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도 계속 시장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언택이 되든 컨택이 되든 자기 기준을 확실히 갖고 그 자기 기준하에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거고요. 그 투자 아이디어는 집행해서 엑짓할 때까지 그 원하는 수익을 갖고 나오면 그건 성공한 투자입니다. 실패한 투자는 그런 준비 없이 막연하게 좋아 보이는 쪽을 쫓아다니는 매매. 이거는 앞으로도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시장은 계속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요구할 텐데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그런 그 기본적인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투자 마인드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컨택도 좋다, 언택도 좋다. 다만 이제 투자 마인드를 제대로 세팅해 두지 않으면 어떤 좋은 시장이든 나쁜 시장이든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도 조금 유의하셔서 투자를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댓글창에서 그런 댓글을 봤어요. 3월 이후에 어떤 종목이든 좀 잡고 꾸준히 갖고 갔으면 지금쯤이면 많이 수익이 났겠다. 근데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보니까 계좌가 그다지 풍성해지지 않았다. 이런 후회성 댓글을 보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좀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청원 위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장중에 분명히 출렁거림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노래 가사네요. 네, 시장이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 코스피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이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게 차트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여기 보이시는 갈색 선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241선인데 쉽게 돌파가 안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갭 상승이 나오면서 적어도 캔들 자체가 241선에 고스란히 걸쳐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와 함께 최근에 시장은 분명히 좋은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참 안 갔죠. 네. 하지만 오늘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241선 위에 턱 오늘 걸쳤고 SK하이닉스도 이렇게 턱하니 걸쳤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뜻. 약속이나 한 듯이 코스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41선 위에 안착하는 움직임이 나왔고 수급적으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의미 있는 이평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현물 쪽에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동반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4월 19일에 처음으로 62평선을 돌파할 때가 그랬고 며칠 전에 갭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198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도 현물 쪽에서 외인과 기관 모두 강한 상승 흐름, 매수세를 분명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코스피는 특별한 것 없이 아마 오늘 장중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오늘 장중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저가 기준으로 4% 정도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적어도 이번 달이죠. 이번 달 들어서 가장 큰 폭의 변동성이 나왔다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시점, 그 시점부터 추세든 수급이든 변화가 크다면
꽤나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는 지수가 상승하는 쪽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지금 오늘 운봉 하락하는 모습에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의 걱정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수 자체를 크게 상승 견인했던 제약바이오가 분명 주춤거리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섹터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조금 휘청거리는 움직임이 지수 자체를 상승 탄력, 그 탄력을 둔화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대안은 있죠. 코스닥이 너무 잘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코스닥에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코스피가 갈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이제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이어간다면 적어도 지금과 다른 어찌 보면 3월부터 상승 흐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늘었던 것처럼 동일한 흐름, 동일한 결과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청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지만 코스닥은 오늘 700선 초반까지 밀리면서 굉장히 그 하락폭이 깊었기 때문에 좀 불안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자세하게 짚어드렸으니까 노래 가사말처럼 걱정하지 않으면 되나요, 위원님? 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 노래 가사말처럼 그대여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끌었던 이슈 분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뭐 종목별로 개별 이슈들도 물론 많았지만 우리 장에서 꼭 짚어봐야 할 이슈들을 저희가 추려왔습니다. 오늘 장을 이끌었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국은행이 또 한 번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돈이 풀리고 물론 지금 시장에서도 유동성 장세가 계속되고 있고 굉장히 돈이 많다, 풍부하다 이런 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이야기들은 하고 있지만 문제는 한국은행이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 이후부터 코스피 시장의 지수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요. 이청원 의원님, 앞으로 경제 성장률을 좀 하향으로 조정을 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정부가 명확하게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러이러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발표한다고 해서 실물 경제가 바로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전망치를 약간 낮게 하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경제 성장률을 예전보다 0.2%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한 것은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가장 잘 이겨내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와 함께 경제 성장률의 저하 속도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딜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금리 인하가 오늘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잘 몰랐고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물 지수가 9시 55분경 갑자기 팍 하고 튀어버리는 게 눈에 보였는데 그 네. 이유가 금리 인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빠른 시점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역시 경제가 아무래도 회복하는 데 필요한 통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려되었던 것은 기준금리가 0.5%입니다. 미국 기준금리와 비교하면 상당 기준 0.2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금리 스프레드가 이제 이 정도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필연적으로 외환 자본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환율이 오늘 혹시나 급등이 나온다면 그리고 2, 3일안으로 한 번 더 급등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유동성이 지수 자체를 억누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환율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뜻하라는 것은 금리 인하에 따른 외환 시장에서의 충격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참고로 금리가 기존 0.75% 이것도 대한민국 역사를 살펴보면 한 번도 걸어가지 못했던
길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정도 금리를 이행하는 것, 그리고 단행하는 것, 그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지 않았나. 그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다시 0.25%포인트나 내렸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 목적을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역시 금리 인하라고 하는 통화 정책으로 최대한 기업이든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상공인이든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주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기업들이 많이 어렵죠.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사내에 쌓아둔 유보도 조금씩 줄어들 거고, 그와 함께 원활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주식을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하기에는 주주들에 대한 반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금리가 낮춤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특히 재무가 조금은 좋지 않은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즉 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금리 인하가 됨에 따라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든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조금 더 원활해졌습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경제가 유동성을 더 이상 어렵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자마자 선물지수가 약 1.3포인트 정도 상승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사실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여기에 대한 재정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세수에 대한 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역시 국채 발행이죠. 그럼 국채를 발행하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집니다. 당연히 발행 주체의 입장에서는 채권 조달에 따른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자 부담 또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추후 풋 프로비전 조항을 이행을 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크게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모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강한 단호한 결정을 했다는 것. 하지만 그 결정이 결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든 실물이든 금융이든 결코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시행하고 있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화 재정정책,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에 따라 반짝 상승했지만 다른 이슈 때문에 아마 하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중에 풍부해진 이 유동성은 다시 한번 주식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 그 점만큼은 반드시 인지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고 나서,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그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좀 눌리긴 했지만, 환율 같은 경우는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않았고 상승세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이 점들에 대해서도 투자자라면 좀 눈여겨볼 만하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었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통화 정책들로 인해서 오늘 은행주와 증권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문제는 금리 인하 카드 끝없이 내리면 답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미국의 상황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박원재 위원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금리 인하 카드를 마구 쓴다고 해서 시장이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위험한 면이 있죠. 네. 기본적으로 기축통화국은 재정저축 통화정책을 펴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질적으로는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의 시기예요. 그 대공황의 시기인데, 이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침체의 수준이 거의 1, 2%가 아니고 10%, 20% 이렇게 이제 침체, 역성장이 되는 시기인데, 그렇게 하면 다 죽기 때문에 이거를 재정과 통화로 그냥 메꾸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경제 틀에 구멍이 나 있는데, 크레바스가 저 끝도 없이 내리는 거를 끝없는 통화와 재정으로 쏟아부어서 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사실은 지금 미국도 3조 달러의 이제 재정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도 엊그제 3조 위안을 했죠. 네. 그러면 또 그것도 한 700조, 일본도 한 또 700조, 유럽도 1000조. 기본적으로 다 이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3차 추경을 통해서 이제 편성한 게 40조, 60조 이렇게 되는데, 40조를 SPC로 형성을 해서 이제 한계 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거고,
국채 발행을 위해서는 부채의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금리는 당분간 올라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거는 만기가 있고 이게 만기가 끝나면 롤오버를 위해서 차환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환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높으면 그 이자 비용이 또 순증이 되죠. 그래서 엄청난 통화 증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제 저금리로 유지하는 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나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고 또 중국에서 위안화를 아주 08년 이후에 공격적으로 지금 고시절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점 바우치를 이제 깨서 7위안은 묵약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이번 주에 다 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7.13 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1,240원을 넘나드는데 편안한 구간은 아닙니다. 만약 1,250원 구간을 넘어서 그러면 아마 주식보다도 채권이 문제예요. 그렇죠. 금리 스프레드가 이제 0.25밖에 안 나는데 그나마 쿠폰이 0.75일 때는 한 50bp 차이가 나서 환에서 한 50bp를 감당이 되면 재정이 안전하니까 안전국가로 해서 안전자산 배치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25bp에 환이 흔들린다. 그러면 채권 시장에서도 매도가 나오면 주식도 매도, 채권도 매도. 과연 자본 유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아마 이제 관계 당국에서 잘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이번 금리 인하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너무 마지막 카드를 써버린 게 아닌가. 너무 빨리 썼다. 하반기 경로가 지금 아직 오림무중이거든요. 그렇죠. 만약 팬데믹이 재확산이 된다면 그때 무슨 수로 우리가 대응을 할 거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 하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정도로 정의를 하면 되겠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걸 다 알고 투자할 투자자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시적인 지표나 이런 거를 알고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선이 깨지면 비중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과 원칙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 나는 21선이 깨진 비중 30 내지 40% 현금화하겠다. 이런 원칙을 갖고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고 또 종목도 언택과 컨택의 비중을 내가 정말 잘하는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꾸려가시면 되는 거지 이런 거시지표까지 챙기기는 좀 무리지 않겠나. 다만 오늘 한은의 금리 인하한 거는 좀 상반된 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금융주 관련해서 또 은행주와 증권주가 이제 좀 차례대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위원님께서 또 베스트 공략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도 있어서 여쭤볼게요. 금리 인하가 이런 증권 관련주들과 상관관계가 뚜렷한 건 아닌가요? 안 좋은 거죠.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금리 스프레드, 이를테면은 금리가 올라야 기본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야 금융회사한테는 호재고 금리를 인하하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가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님부가 전혀 안 나오죠. 그럼 오늘 오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순환매다. 그동안 이제 저 PBR 종목 지금 금융주가 뭐 전부 0.3대, 0.4대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면서 그런 섹터가 다 그 컨택 중심으로 오르고 있죠. 어젠 조선주가 올랐고, 그 이전엔 화학주가 올랐고, 그 전날엔 정유주가 올랐고, 그런 순환매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올랐던 은행주와 증권주에 대해서는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박원재 위원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올랐던 이 섹터군들에 대해 좀 궁금증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 해결해 주셨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슈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의 눈은 계속해서 장이 끝난 다음 4시 이후에 발표가 됐을 이제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됐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다들 귀추를 주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물론 장중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 이슈에 눈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엔 아주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가 됐다고 하죠. 이 이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께 좀 먼저 여쭐게요. 중화권 증시는
오늘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거든요. 네.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기본적으로 홍콩 안보법이라고 하는 거는 미중 분쟁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요새는 뭐 매일 눈 뜨자마자 이제 뭐 뉴노멀인데 새로운 게 매일 나오니까 이제는 뭐가 노말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충격을 받으면 사실 예전에 평온한 시장 같으면은 하나하나가 엄청난 충격을 줄 만한 이슈들인데 시장은 그걸 다 딛고 올라가죠. 네. 그래서 지금 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떠한 경제 논리나 어떤 그런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only 유동성장이다. 돈으로 쏟아부어서 실물과는 전혀 다른 금융시장. 그러니까 실물 보면은 투자의 잣대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동성으로 쏟아부어서 그럼 이 쏟아부은 돈이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수가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투자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 분야가 구조조정을 못해서 공급 과잉이고 수요가 없죠. 재난지원금 받아서 무슨 보복적 소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연명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수요도 없고 공급은 구조조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금리 여부가 아니라 투자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어딜 가느냐? 필연적으로 이 돈은 부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갈 데가 지금은 주식시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과 금융이 계속 따로 가는 이런 국면이 꽤 올 하반기 내내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슈를 보면은 두려운데 금융시장을 보면은 또 다른 모습.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적응하기 위해서는 또 기준을 정해놓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요. 홍콩보안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홍콩보안법은 기본적으로 97년에 홍콩을 반환할 때 이 홍콩은 기본적으로 서구 열강이 중국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치권을 부여해서 거기에 모든 관세나 비자나 교역이나 이걸 다 자유화를 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본 조달의 창구가 됐고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출 국가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모두 잃어버리기 어려운 교두보인데 이게 이제 다시 시진핑 정부에서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하면서 맞부딪히는 지점이 일국양제에 대해서 왜 일국양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느냐라는 것과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일국양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은 행사해야겠다는 중국의 입장이 맞붙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참고하실 거는 이렇게 큰 소리 내면서 부딪히면서 큰일이 나는 적은 없습니다. 보통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이 되지 너 까불면 혼난다고 계속 떠드는 사람은 겁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늘 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소동이 있었는데도 뭐 유럽도 오르고 뭐 그 아시아권도 중화권은 좀 혼조지만 일본은 또 올랐죠. 그렇죠. 일본 큰 폭으로 올랐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좀 한쪽은 오히려 뉴스를 안 듣는 게 오히려 편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다만 이쪽 사이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질주하는 거는 이격 정도 조절하면서 포트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궁금하셨던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가 더욱더 커지면서 오늘은 사료주와 또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오르는 그런 하루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다음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청훈 위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잠시 시장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됩니다. 정말 순간, 네. 찰나에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리스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리스크는 재무관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볼이라고 하죠. 변동성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uncertain,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기술적으로 보면은 위아래 고점과 저점 간의 캔들의 크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캔들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그 안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크죠. 하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큰 리스크를 안는 것에 대한 대가로 수익도 크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건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악재가 있을 때 이것이 장기화될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즉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홍콩 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오후 한 4시 정도경에 사실상 중국에서 표결임이 끝이 났죠. 네. 결과가 나왔어요.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홍콩 이곳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불확실성은 어떻게 돼요? 이제 확실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매우 좋은 예가 예전 트럼프 대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표를 해보니까 트럼프가 하나씩 이겨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죠. 트럼프가 되면 야, 미국 경제 정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세계 주식시장 정말 안 좋아지는 건 아니야? 라고 했지만 결과가 나와서 우리로 치면 당선 유력이라고 하는 게 딱 나오니까 시장은 바로 반등을 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던 그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10시 반경에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탄핵 결과를 앞두고 2, 3일 정도는 시장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결과가 나왔죠. 탄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홍콩 보합과 관련해서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유럽이든 미국이든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뜻하는 것은 오늘 장에서는 이 이슈가 시장을 누르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겠지만 내일부터 이 이슈는 결코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번 이슈 보면서 제가 한국이 어찌 보면 상당 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가 이 홍콩이라고 하는 국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아시아에서 금융 허브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네. 현재 아시아에서 금융 허브라고 평가를 받는 곳이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홍콩이고요. 두 번째가 싱가포르이고 마지막이 부산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홍콩이 사실상 중국 정부의 개입과 함께 이데올로기적으로는 민주주의 체계가 아닌 어느 정도의 사회주의 체제가 되고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상당 부분 많은 이 리스크가, 즉 제한적인 외환시장 개방이라든지 제한적인 투자에 따라 외국인들 자본이 유출되었을 경우에 그 유출된 자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적어도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을 가장 잘 이겨내고 있는 전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홍콩 보안법 관련된 이슈가 단기적으로 홍콩 증시든 상하이 증시든 이탈을 일으킨다면 그 자금들은 한편으로 대한민국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만약에 시장이 종가 기준으로 특별한 것 없이 강보합이라도 상승 마감한다면 그때부터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시장은 그렇게 약한 시장이 아닙니다. 정말 강한 시장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 거시경제에 나오는 이슈들에 대해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투자나 포지션을 구축하는데 얼마든지 다른 전략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홍콩 보안법 너무 악재다, 불안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끝이 난 이슈니까 더 이상 해당 이슈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의 우상향 흐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홍콩 보안법 초안이 통과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으로 그리고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까지 만나봤으면요. 오늘의 슈퍼스타 업종과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은 어떤 업종에 집중했을지 궁금한데요. 이창훈 의원님 어떤 업종과 종목 눈여겨보셨어요? 저는 오늘 업종은 은행이었고 네. 종목은 KB금융이었는데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었는데 왜 이 주가가 오르지?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은 은행주들에 있어서 호재거리가 되고 금리 인하는 악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는 적어도 금리 인하에 따른 충격, 그 이전부터 KB금융이 지금 3거래 동안 올랐어요. 물론 금융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겠죠. 금리도 당연히 될 거고 시장이 될 거고. 하지만 오늘 금리라고 하는 이것만 본다면 사실상 오늘 주가는 크게 오를 만한 이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생각을 참 많이 하다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오늘 금융주들이 올라간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배당이었어요. 지금 금리가 0.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장에서 또는 많은 분들이 예적금 상품에 대한 가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주식하자. 그중에서도 나는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 건 잘 모르니까 몇 년이든 예금이든 적금처럼 3년이든 5년이든 묶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배당이 매력적인 바로 이 금융주를 찾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박리담회예요. 그런 거예요. 금리가 1%, 1.5% 정도 수준일 때 이자가 높다. 대출받기가 조금 꺼려져요. 물론 그것도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금리에 비하면. 하지만 지금 금리가 0.5%까지 떨어졌어요. 기존 대출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또한 자금 조달에 따른 부채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은행을 방문하고 두드리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단순하게 1금융뿐만이 아니라 지금 2금융에서도 금리를 대폭 낮추고 1금융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최대한 많이 대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자금은 충분히 있죠. 이미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크게 낮춘과 동시에 지준율 또한 인하를 하면서 신용승수를 키워버렸어요. 시중에 계속해서 자금이 돌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동시에 기업들도 사실 그렇죠.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가계로부터 자금을 받고 이걸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게 은행의 본연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IMF 이후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이걸 기업이든 가계이든 주죠. 은행은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충분한 자금이 있고 지속적으로 최대한 많은 대출 수요를, 정확하게는 유효 수요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이제 은행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비록 순이자 마진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박리담회, 많은 고객으로부터 대출을 이행해주고 그 속에서 이자를 꾸준히 받아 나간다면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주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반짝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시장에 살아나야 될 것이고 외국인들이든 기관이든 이 금융주에 대해 시선을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 당분간 금융주가 배당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배당 때문에 주가가 움직일 약 9월까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금융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되 목표 가격은 짧게 37,500원 정도 딱 잡고요. 손절 가격은 3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핫했던 업종 역시 은행주 관련해서 가져와 주셨고요. KB금융을 그중에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당 이슈가 또 기대가 되고 실적도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37,500원, 손절가 31,000원 잡아주셨으니까 KB금융 좀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가격 전략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박원재 위원님의 오늘의 업종과 종목입니다. 위원님,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 많이들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업종과 종목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컨택 섹터 중에서 이제 안 들어간 거를 뒤져보니까 네. 딱 하나 남았더라고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자동차. 자동차가 이제 최근에 순환매에서 소외가 돼 있고 제대로 돌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자동차는 아마 지금 테슬라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 디바이스, 자율주행차, 전기차, 지금 2차 전지는 굉장히 핫했는데 자동차 섹터는 굉장히 조용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불어올 바람은 자율주행을 어느 단계까지 가느냐. 그래서 자율주행의 범위가 이제 결국 5G 인프라하고 다 맞물리는 건데 그러면 순수 전기차를 대적할 게 테슬라 빼고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순수 EV 차량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는 몇 개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GM과 폭스바겐과 현대 기아차 정도, 다임러가 이제 좀 준비하는 수준이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실은 새로운 그 혁신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기존에 있는 걸 이게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늘리면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줄여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 캐논이나 이렇게 카메라들이 코닥 필름사가 망한 게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계속 코닥은 이걸 버리지 못해서 이제 혁신을 거부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테슬라가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지배적인 전기차 위치에 갈 수 있는 게 GM이나 폭스바겐이 못해서가 아니라 여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오프라인에 굉장히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쌓아놓은 인프라가 있어요.
이걸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가는 건데 네.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그 전장터가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제 100만 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캐파가 자동차가 요새 주로 갖고 한 9,500만 대인데 그러면 한 2, 3%이 정도 수준, 지금 한 3% 수준 점유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게 이제 점유율이 5%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거는 너도 나도 이제 방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뛰어드는 구조. 그럼 현기차는 그 중에서 빠지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현대차에 대해서 폄하하는 이 의견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잘 준비된 회사예요. 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전기차 플랫폼 기업 중에서 S&T 모티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전장 모터를 주력 사업으로 해요. 그 주 매출처는 GM을 했었는데 GM이 철수를 하는 바람에 해외 GM과 현대기아차를 주로 납품을 하고요. 물론 현가장치나 파워트레인이나 방산이나 이런 쪽도 있지만 오늘의 포커스는 이제 전장 모터로만 본다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미래의 성장축이다. 그래서 계속 해외 GM 쪽으로 매출처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은 다 저평가죠. 그래서 해볼만 하다. 그래서 지금 21선 안 깨고 가는데 목표가를 한 47,000원 잡아보고요. 네. 손절가는 한 34,000원 제시하면서 혹시 다음에 현대 기아차가 이제 움직임이 있다면은 S&T 모티브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S&T 모티브를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 움직였던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서 S&T 모티브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가 47,000원, 손절가 34,000원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베스트 공략주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이청원 위원님, 이제 곧 있으면 6월인데 네. 내일장에 좀 바로 공략 가능한 공략주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내일장 바로 공략 가능한 종목입니다.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지금 사도 되나요? 내일 시가에 저는 들어가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네이버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포털 그리고 어찌 보면 한국판 구글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언택트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 주가가 매우 강하게 말 그대로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런데 오늘 시장이 무너지면서 네이버도 장 중반까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이걸 오후 2시 이후로 제가 통계 프로그램을 막 돌리다가 이 종목이 떡하니 나와서 봤는데 장 후반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들어 올렸습니다. 만약 3시 반에 장이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이 되었으면 아마 네이버는 더 갔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일 장 초반부터 어찌 보면 네이버의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21평선을 오늘 완전히 밟은 건 아닌데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5월 26일 기록한 고가까지 고작 5,500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 무엇보다 수급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도는 시점에 주가도 이평선 우상향 흐름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이 점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27만 5천 원인데 대략 한 4% 정도 될 거예요. 조금 높은 가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단기니까 한 5% 정도만 수익 실현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손절 가격은 2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멈출 줄 모르는 네이버 이청원 위원님께서 베스트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슈도 있었죠. 네이버가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웹툰 사업의 지배구조를 재편하겠다라는 이슈도 오늘 받으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이버 목표가 27만 5천 원, 손절가 22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눈여겨보셨던 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박원재 위원님의 베스트 공략주인데요. 위원님, 어떤 종목 눈여겨볼까요? 오늘은 자동차 일색으로 갑니다. 네. 현대차를 갖고 왔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언택 컨택 교차점이 한 1, 2주 정도는 좀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전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치고 가기에는 좀 확인할 게 좀 많다. 그러면 이제 순환매를 한번 기다리는 동안 현대차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차세대 단순한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모빌리티와 자율주행, 커넥티드카를 준비하면서 차세대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이제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좀 왔다 갔다 양쪽을 준비를 다 하다 보니까 힘이 좀 분산되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수소차도 하고 싶고 전기차도 하고 싶고. 그런데 만약에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만나서 전고체 배터리를 얘기했죠. 정의선 회장이 듣기로는 충전 안충에 800km를 가는 전고체 배터리를 랩 수준에서 완성을 했다. 이게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거죠. 만약에 그런 전고체 배터리가 도입돼서 800km 완충을 간다면 수소차는 할 필요가 없겠죠. 전기차. 네, 전기차를 가야겠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기차는 준비된 게 굉장히 많은 기업. 그래서 바로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해 드릴 텐데 네. 목표가를 짧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환매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11만 5천 원 잡아드리겠고 손절가는 8만 8천 원 잡고 한번 이 순환매의 끝자락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 힘을 받아서 현대차 한번 노려보자라고 박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1만 5천 원으로 짧게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8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지난 베스트 공략주들의 리뷰도 한번 볼 텐데요. 이청원 위원님 먼저 가도록 하죠. 오텍. 지난 베스트 공략주가 오텍이었는데 12% 두 자릿수 이제 수익률이 났잖아요. 한번 네. 리뷰해 주시죠.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오텍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4%만 보고 나오자고. 그리고 자신 있게 금요일에 갈 거다라고 했는데 아쉽게 금요일에는 못 갔습니다. 시장이 그때 많이 눌렸어요. 코스피는 네. 코스닥이든. 하지만 월요일이었죠.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해서 올라가더니 결국에는 월요일 하루 동안 11% 정도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 4일 안에 4% 수익 나는 것은 무난하게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들어가지 마세요. 혹시나 이 종목을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은 결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운봉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수급도 조금 틀어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일은 내일장에 맞는 종목, 그 종목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요. 아무쪼록 오텍은 이렇게 리뷰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아차 싶어서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오텍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박원재 위원님의 지난 베스트 공략주는 바로 제이스택이었습니다. 네. 영차 올라오고 있긴 한데 목표가까지 홀딩할까요, 위원님? 네, 갖고 가야죠. 어차피 제이스텍은 하반기를 보고 가는 종목이에요. 네. 대면적 본딩 장비를 하는 게 제이스텍밖에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 대면적 수요가 이제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서 밀짚 모자를 여름에 좀 사보자. 뭐 그런 개념으로 제시한 종목이기 때문에 차분히 하반기까지 손절가 타치하지 않는 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이스택까지 알아봤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께서 지난 베스트 공략주로 제이스택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표가를 13,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직 13,000원이 되려면 멀긴 했는데요. 이제 10,000원 선을 넘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들어가 보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반기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제이스택 눈여겨보시는 분들 참고 모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꽉꽉 채워서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까지 해준 저희 두 분의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이청원 위원님이 이제 나오시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도 이어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부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